라팔은 이제 우리나라가 살려고 했던 거거든요. 라팔이 거의 세계 최고 성능의 비행기인 것은 맞습니다. F-35를 제외하면은 서방에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죠. 결국 인도가 라팔 세대를 포함해서 5대가 격추됐다고 파키스탄이 주장을 했고, 거기에 쓴 미사일은 PL-15C, 전투기의 문제가 아니고 네트워크 문제입니다. 모스크바는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상징의 파괴적인 그런 현상이 되겠죠. 러시아 국민들이나 엘리트 집단의 심리적 안정망을 이제 무너뜨리는 효과가 있다. 정상 외교 일정을 또 교란하려고 했죠. 그것은 이제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를 굴욕시키기인데, 정밀하고 지속 가능한 공격 수단을 과시한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좀 허접한 수단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심리 기반을 공격하는 방식은 맞는데 군사력이 약해도 뭐 창의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현재 인도-파키스탄 전쟁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간단하게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 대해서 잠깐 리뷰를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건 다 뉴스 보셔서 아실 거니까 간단하게 이제 분쟁과 관련된 사항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테러 때문에 발생했고요. 일단은 인도는 이 테러에 대해서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곳에 대해서 이제 테러 지원 시설이라고 해서 인도가 폭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자작극, 배우설 여러 가지 설이 제기돼 있고, 아직도 그것이 뭐 틀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테러 조직이 관여한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기되던 여러 가지 배우설이라든지 뭐 자작극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들어가고 일단은 나타난 걸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제 파키스탄이 그 테러 조직을 계속 배후에서 지원한다 이런 설을 제기했고, 파키스탄은 그렇지 않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것도 증명을 잘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인도는 적극적인 보복을 선언했고, 그리고 주범으로서 라슈카르 타이바라는 하부 조직을 이제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5월 6일 날 7일 사이에 5월 6일 7일 자정 사이에 이제 인도 공군이 파키스탄 내 9개 목표 표적에 대해서 정밀 타격을 했습니다. 테러 캠프나 무기고 훈련소, 모병소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9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UN 제재 대상자인 하피즈 사이드 가족을 포함해서 한 100명, 70명에서 100명 정도 사살한 걸로 나옵니다. 이때 이제 동원했던 수단은 라팔하고 수-30 NKI, 미그 29 등 전투기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 주로 프랑스제 미사일들, 장거리 미사일이 있고, 아시다시피 스카프는 스톰 섀도우랑 같은 거기 때문에 러우전 때 유명해졌죠. 그래서 알고 계실 거고요. 해머는 약간 정밀도가 높은 유도 폭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충돌하다가 급속히 휴전을 했습니다. 휴전을 했는데 이제 파키스탄에서는 나름대로 자국 영토에 대해서 공격한 거니까 어쨌든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올 거를 알고, 또 인도도 그냥 즉각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그걸 하고 있다가 여론에 좀 밀린 것도 있습니다. 여론에서 왜 보복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응징 공격을 하고, 이 테러는 항상 인도 쪽에서 하는 게 파키스탄 쪽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미리 좀 대비를 하다 보니까 정보가 뭐 카나다 쪽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언제 간다는 등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 파키스탄은 준비를 하고 있었죠. 준비를 하고 있었는 상태에 이제 했는데 그 국경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다 국경을 넘지는 않고 무기만 넘은 상태로 이제 갔는데, 이걸 이제 스탠드오프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공중전의 경우는 BBR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시야각 밖에 있는 범위에서 싸우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수백 대의 드론과 전투기, 탄도미사일 뭐 그리고 순항미사일 이런 게 이제 교환되고 군사 기지에 대해서 상호 타격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또 파키스탄이 또 인도에 대해서 드론을 상당히 전개하고 굉장히 여러 보복 작전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포병 지상군들도 서로 접경해서 싸우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질문하셨다시피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급속한 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발표 나오기 전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이라는 자기 SNS에 휴전 선언을 했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휴전선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 뒤에도 이제 소규모 교전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규모 충돌은 없어진 상태를 보죠. 우선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은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인데 이걸 하면서 중국제 전투기가 프랑스제 라팔을 무찔러 넣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라팔은 이제 우리나라가 살려고 했던 거거든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그게 라팔을 살 것이냐 F-15를 살 것이냐를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국론이 갈라질 정도로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F-15를 샀죠. 라팔이 더 현대식이었지만은 그때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연구소에서 그걸 연구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F-15를 산 게 잘 된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 유로 환율이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라팔을 샀으면은 몇 대 못 살 뻔한 그런 그죠. 어쨌든 정책 결정이란 게 모르는 변수가 원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라팔이 거의 세계 최고 성능의 비행기인 것은 맞습니다. F-35를 제외하면은 서방에서 나온 것은 중에서 가장 낫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전을 했는데 결국 인도가 라팔 3대를 포함해서 5대가 격추됐다고 파키스탄이 주장을 했고 거기에 쓴 미사일은 PL-15C인데 E는 이제 이게 수출용일 때 E를 씁니다. 이런 내용인데 일부 확인이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중전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니까 공중전은 전투기 한두 대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대가 하거든요. 그리고 전부 이제 자기 앞에 아무 적기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BVR이라 해서 Beyond Visual Range, 그러니까 가시 범위 밖에 있는 적들하고 싸우는 거죠. 이게 21세기 최대 공중전이고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현대적인 BBR입니다. 그전에는 독파이스님 이래가지고 가까이서 교전하고 쓰더라도 사이드와인드 같은 가까운 한 10km 가는 그런 미사일 가지고 쓰는데 이거는 120km, 150km, 심지어는 200km도 가는 그런 미사일 가지고 쓰죠. 그래서 이제 그 공중전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J-12 상당히 좋다든지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이 안 됐고요. 미사일들끼리 전투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제 PL-15에는 그 A사 레이더가 앞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독특하게 운영하는데 이게 그다지 효과 좋은 건지는 아직 실증이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J-10이나 JF-17, JF-17 이런 가격들이 싼 항공기들 한 4천만 불, 5천만 불 하는 거랑 라팔은 거의 2억 불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3배 내지 5배 비싼 항공기를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 또 네티즌들이 사기가 올라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전투기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네트워크의 문제입니다. 이게 비욘드 비주얼 레인지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제 장거리를 표적을 봐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의 성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이제 통합 네트워크가 잘 연결돼가지고 거기서 정보를 잘 바꿔주고 하고 또 표적에 대한 정보를 그 네트워크를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인도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 뉴스에 나오는 걸로 추정해 보는데 아마 AWACS가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걸 썼고 인도가 이제 비동맹을 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 무기 체계를 갖다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성이 좀 부족하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인도가 S-400 같은 경우 러시아제를 쓰고 있고 심지어는 또 러시아제 항공기가 좀 많긴 하네요. 미국 것도 쓰기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걸 프랑스제도 쓰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프랑스하고 러시아는 서로 체계가 연동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동되는 게 좀 제한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데이터 네트워크가 좀 약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이제 공중전은 인도가 좀 밀린 것 같고 개별 전투기 성능하고는 약간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인도가 이제 약간 러시아제를 많이 쓰거든요. 러시아제 특징은 뭔가 그러니까 시드라고 해서
적 방공망을 제압하는 그런 능력이 서방에 비해서 약간 부족합니다. 그것은 이제 싸우는 개념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나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명색이 뭐 방어 조직이지만 항상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이제 전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면서 적의 상대방 나라의 레이더를 망가뜨려야 되니까 일찌감치 그 레이더 팔을 쫓아가지고 들어가는 대방사 유도 무기 이런 게 이제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주로 방어를 하기 때문에 남은 나라 들어가는 공격 편대군 개념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군력도 대규모지 않고 이제 서방에서 여러 가지 항공기를 가지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가지는 수준이다 보니까 항공력이 러시아가 뭐 미국에 비해서 월등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가끔 좋은 비행기도 나오지만 또 가다 보면 좀 못하고 이런 추세를 반복하고 있고, 그래도 항공기는 서방이 조금 낫다 이런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는 그러니까 레이더를 부수러 들어가는 그런 무기들은 있는데 이제 적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 편대군이라 해서 이제 대거 이제 공격기를 몰고 가면서 앞에서 이제 그 전자전기나 그 레이더를 잡는 레이더팔을 쫓아가 가지고 부수는 대방사 미사일 같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없는 건 아닌데 조금 능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인도가 이제 그게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들어가면서 적의 미사일 그 레이더들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을 걸로 이제 생각합니다. 시드 데드라 그러는데요. 시드라는 것은 이제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라 그러고요. 또 dead라는 것은 distraction입니다. 어떤 것을 이제 그 레이더파만 이렇게 제밍을 한다, 제압을 해가지고 못하게 하는 게 있고, 그걸 실제로 부수는 게 있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이런 대규모에서는 좀 인도가 약간 밀린 것도 있고요. 그것보다 이제 먼저 파키스탄은 인도 쪽에 그 지상 표적을 공격하러 들어가지 않았고 들어오는 인도 항공기를 막기 위한 그걸 DCA라 그러는데 방어 제공이라고 합니다. 디펜시브 카운터예요. 그러니까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거고요. 이제 인도는 이제 그 테러 기지 9개를 공격하니까 공중에서 땅으로 때리는 대지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대지 공격기가 들어와 가지고 그 땅을 때리는 동안에 대지 공격기를 공격하는 파키스탄의 요격기를 막아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숫자가 인도가 좀 많은 것은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대지 공격을 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 9개 표적에 대해서 들어가고 그걸 때리는 이제 비행기를 막아주는 그런 걸로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대공이라고 하기는 약간 힘들죠. 인도가 공격을 하는데 이거 파키스탄이 그 공격을 방해하는 것을 또 이걸 또 인도가 막아주는 그런 공중진화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들 쭉 있는데 보니까 뭐 라팔이 떨어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2000년도 도입한 그 꼬리 날개에 있는 번호나 떨어진 걸 번호가 같다든지 뭐 이런 것도 조작할 수는 있지만은 대략 봐도 조작이 아닌 것 같죠. 어쨌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비행기가 떨어진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라팔이에 좀 몇 개 추가된 것도 있고 이게 외부 연료통 장거리 가기 위해서 외부 연료통을 이렇게 달기도 하는데 그 마크가 같다든지 아니면은 미라지로 추정되는 이제 사출 자석 같은 게 이제 발견되기도 하고, 그리고 인도에서 쏜 이제 브라모스 미사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파키스탄의 그 테러 기지 이런 표적을 공격하는 이제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브라모스 미사일은 뭐 공대지, 공대공, 공대함 뭐 여러 가지로 쓰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브라모스 미사일 같이 보입니다. 요 밑에 있는 체계도가 있는데 체계도 같은 걸로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인도가 이제 드론을 많이 가지고 성 공격을 했죠. 이 하롭이란 드론인데 이제 우리나라도 있는 하피의 후작입니다. 하피 이제 후속 버전인데요. 이것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제가 분명하고 모양도 그렇고 왼쪽에 있는 게 형상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떨어진 게 잔해인데, 근데 이제 이 하롭이 어떤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레이더를 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건데 이게 로이터링 뮤니션이라가 서너 시간 돌다가 이제 레이더가 켜지면 가서 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돌다가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드론으로 수음 공격할 때는 요즘 통합 방공망이 있는 그런 그 공격에 들어가면 드론 효과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도 좀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의 이제 손실은 그 J-10C에서 발사한 이제 중국제 PL-15E라는 이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이 뭐 여러 가지 잔해가 좀 발견됐고도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그 호밍 장치인데 이제 이 에이사 호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사 호밍이 상당히 기술이 좋은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발견됐고 이것도 그래서 손실 입은 거 확실하고 또 이제 가운데 있는 것처럼 통째로 떨어진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통째로 떨어진 것 때문에 이 만드는 회사는 주가가 하루 반짝 올랐다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PL15 성능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게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합하자면 인도의 약점은 대공 제압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드론을 썼던 이유는 동일한 드론을 가지고 2020년도에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 분쟁에서 그게 이제 나고르노 카라바크라는 그 분쟁인데 거기서 아제르바이잔이 드론이 아르메니아 드론을 이기는데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때 사용됐던 드론이 두 가지인데 터키에서 나오는 이제 TB2 바이락타르 이거 뭐 우크라이나에 쓰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건가요? 미국의 프레리트랑 성능은 좀 차이 나지만 거의 동급입니다. 동급이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스라엘 하롭 같은 거 이걸 가지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르메니아가 그 방공망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파키스탄은 방공망이 좀 높다 보니까 이 구비된 공격에서 효과가 거의 없는 그런 걸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드 디드라 그러는데요. 대공 방어망을 제압하거나 파괴하는 그 능력이 인도가 좀 약한 걸로 이렇게 지금 평가됩니다. 그리고 인도는 초기부터 파키스탄의 방공망을 공격하는데 좀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다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러시아 전력이 서방 전력에 비해서 그 유일한 약점이라 하는 게 요 대공 제압이 좀 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는 이제 방어용이다 보니까 공격 편대군 개념이 좀 약합니다. 미사일로 때리고 뭐 이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 대공제압기에 주로 달려 있는 게 이제 이 함이라는 건데 AGM-88 함이라는 건데 이게 고속으로 가는 대방사 미사일에서 요격하기도 힘든 이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이제 방공 무기로 굉장히 위력적인 러시아제 S-400 피격설이 있는데 이건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S-400으로 파키스탄 드론이나 미사일 방어하는 장면은 많이 나왔고 그거는 이제 실시간 영상으로 이렇게 오면은 요격하는 게 보면 보이니까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S-400을 러시아에 더 주문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S-400을 효과가 있는 게 분명하죠. 최근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공항 4곳을 동시에 마비시켰죠. 도심 피해는 없었지만 의도적으로 모스크바도 공격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작전처럼 보이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예, 뭐 사실은 이 문제를 제가 제 블로그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는 이제 미국 유럽 사령부의 육군 사령관, 그러니까 유럽 사령부 사령관은 포스트하고 그 밑에 육해 공군 사령관이 있다 치면 이제 그 육군 사령관 3스타 출신인데 그분이 이제 한번 뭐 전성기를 행사할 때 거기에다가 때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길래 제가 이제 그분 그 인터뷰 영상을 깔고 이제 한번 구독자들한테 문의를 해봤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날에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 지금 2부에서 말씀드린 전체 주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시각을 조금 시야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하신 대로 모스크바는 안전하지 않다는 어떤 그런 상징의 파괴적인 그런 현상이 되겠죠. 만약에 드론을 공격을
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특히 이제 전성절 행사 때 공격하겠다고 젤렌스키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취소를 했지만은 그런데 사실은 뭐 전쟁 3년 동안 모스크바 자체는 안정권이었죠. 거기 모스크바엔 또 방공망이 발달돼 가지고 잘 막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방공망이랑 항상 뚫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대략 뭐 거의 대부분 막아낸다는 거죠. 한두 개는 뚫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수도조차도 예가 아닌 것을 이제 젤렌스키가 이야기를 함으로써 전 세계에 알리게 됐고 실제로 근처에 몇 군데 이제 또 뭐 어떤 저런 이제 아파트 같은 데 떨어지기도 하고 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그 러시아 국민들이나 엘리트 집단의 심리적 안정망을 이제 무너뜨리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피해보다 이제 국가 통제 이미지를 잘 관리하고 있는 거를 이제 균열시키는 그런 노림수다. 예를 들어서 워싱턴에 뚫리는 거랑 뭐 평양에 뚫리는 거랑 이렇게 평양에 뚫리면 난리가 나겠죠. 뭐 그런 것 같은 그런 상징의 파괴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 주제 전체가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차차 말씀드릴 건데 일단 정상 외교 일정을 또 교란하려고 했죠. 그것은 이제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를 굴욕시키기인데 이것도 뭐 드론 공격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스크바 공항 네 곳이 마비가 되고 뭐 항공편이 회항되고 뭐 착륙 지연 이런 것들이 특히 뭐 태풍 같은 거 이런 거 일어났을 때처럼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고위급 외교단이 뭐 동선이 혼선을 빚고 뭐 카자흐스탄 대통령도 그렇고 말리나 아프리카 사절단도 그랬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외교적 위신에 상처를 내고 국제회담 장소조차 불안정하다는 인식을 조장하는 그런 치밀한 타이밍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단 정밀하고 지속 가능한 공격 수단을 과시한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뭐 이게 뭐 좀 허접한 수단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누구나 여기서 똥을 누를 수 있는데 내가 누느냐 안 누느냐에 따라서 내가 위대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가는 거지. 저는 굳이 비유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대단한 능력 가지고 남이 없는 능력 가지고 그랬다면 모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차마 못하는 것을 내가 하겠다는 그걸 자체를 무슨 능력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어째 보면은 뭐 러시아 방공망도 피하고 뭐 저비용 고효율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비용 고효율이라 하지만은 성공 못하고 실패만 하면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행위를 할 때 행동이나 발언이나 이 자기의 신뢰도를 깎아먹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느냐 그런 의심도 있고 한편으로 우리는 장거리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계속 메시지를 던져주면은 적국인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하게 되고 그렇다면은 뭔가 행동을 바꿀 수 있게 되고 이렇다면 그게 이제 인지전이라 그래요. 우리가 군에서 전쟁을 다룰 때 카그니티브 워페어라 그래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마비시키는 거 어쨌든 심리전 비슷한데 이제 그 생각하는 구조를 이제 하는 거죠. 우리 억지 이론도 사실 인지전입니다. 북한이 우리한테 핵을 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북한이 핵을 쏘면 어떤 대가를 할 것이라는 것을 한미가 어떻게 제한하는 것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못 쏘겠다 그러면 그것도 억지도 인지가 되거든요. 인지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지 세계 속에서 이제 다루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이론도 분명히 있고 전쟁의 방법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전쟁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다 해서 이게 과연 맞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심리 기반을 공격하는 방식은 맞는데 이제 이렇다면 이제 뭐 군사력 약해도 뭐 창의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긴 하죠. 전쟁이긴 한데 문제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선 후방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시사하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뭐 러시아의 방공 능력에 대해서 국제적 신뢰를 손상시킨다 하지만 방공 전력이란 자체가 모든 걸 철통 있게 막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 자산만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쪽에서도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고 막는 쪽에서도 비용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제 중요한 걸 막는다는 게 중요한 거고 예를 들어서 북한 무인기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는 이제 없던 위협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걸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거지. 북한이 전쟁 때 무인기로 막 들어오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두 개 세잖아요. 그거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평소에 이런 걸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도 전시에 이런 게 일어나는 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보다 부작용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평가하기가 좀 이르긴 한데 저는 부작용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 이게 일종의 테러리즘 비슷한 거거든요. 전시이기 때문에 표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 군사적 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쟁의 어떤 규칙에는 맞는 거라 할 수 있지만은 이거 자체가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그 지원을 받고 서방이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냥 침묵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서방이 지원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그냥 독립적인 나라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통상적인 상황에 국제적으로 완전히 몰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아무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지원이고 뭐고 다 끊기는 그런 상황이죠. 국제적인 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88 올림픽을 열 때 북한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방해했어요. 뭐 여러 가지 형태 폭발물 사건도 뭐 우리 그 어디죠? 두바이에서 오는 그 칼기 폭발 사건도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거를 방해한 북한이 사실상 그 뒤로 몰락의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인 인식이라는 게 한 번 찍히면은 굉장히 나빠져요. 북한이 뭐 나쁜 것도 많이 했지만 이게 누적돼 가지고 나중에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불량 국가로 국제 찍혔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서방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궁지에 몰렸다는 걸 알 수 있죠. 도심 공항을 흔들고 동시에 군수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방식은 기존 폭격과는 전혀 다른 전개였는데요. 이런 공격 방식, 러시아 입장에선 어떤 대응 부담이 생겼을까요? 예, 실제로 이제 이걸 가지고 군수 산업 이런 거를 이제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약간 천재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막 이야기해 놓고 실제로는 만약에 군수 산업 뭐 군수 시설을 공격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좀 천재적이죠. 천재적이라 할 수 있지만은 뭐 그 드론 공격이라는 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걸 굳이 연막 작전을 썼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통상 하는 공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드론 공격한 것만 봐서 그렇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때린 걸 보면은 이 드론 공격은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때리거든요. 러시아가 최근에는 한 22배 정도 많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 자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크라이나도 뭐 하도 전가가 없다 보니까 이런 거 가지고 뉴스에 띄우고 하니까 이제 이게 좀 우리한테 확대경이 글로 가는 거예요. 자꾸 관심이. 그런데 실제로는 러시아는 그 이미 이제 우리 차단이라 그래요. 차단.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 멀리 있는 화력으로 이제 앞에 싸우는 우리 우군을 지원해 주는 걸 제일 가까이 하는 걸 근접 지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근접 항공 지원이 대표적인데 캐스라에서 가까이 싸우는 우리 편한테 유리하도록 적을 때려주는 거고요. 이제 전장에 들어오는 적군이 이렇게 후속에서 우리가 이제대라 하기도 하고 이제 이 예비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것을 전장 차단이라고 합니다. 전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당장 주먹이 날라오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리고 후방에서 이 그 전장 앞으로 오는 이제 쪽으로 오는 그것을 이제 차단이라 그래요. 인터딕션. 그러니까 인터딕션, 배틀필드 인터딕션, 캐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배틀필드 인터딕션을 원체 많이 해요. 원체 많이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들어오기 전에 거의 다 죽고 나중에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때리는데 뭐 그런 입장에서 이제 지금 산업시설을 때린 거니까 일종의 이제 전략 폭격이거든요. 정신 깊게 이제 물건조차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건데 과연 이게 그 정도로 우선순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하려면은 그 전방에 싸우는 적을 먼저 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맞는지 아닌지 아니면은 그쪽으로는 계속 하자마자 막아내니까 아예 멀리 때리는 건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특히 두 군데 산업시설을 때렸죠. 스플라브하고 바잘트를 때렸는데 이거는 일단은 그 당장 러시아에 차질을 주죠. 차질을 주는데 이 생산해가지고 바로 거기서 가는 게 아니고 비축을 했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비축 여유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효과 나타나기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게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밖에 못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까이 때리는 것은 러시아가 막아내니까.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는 이렇게 할 때가 아니고 가까이 오는 애들을 막아야 되거든요. 계속 이제 우선순위가 낮은 데를 때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어째 보면은 만약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스크바를 치는 척하면서 여기를 쳤다면 기만전에다가 공격을 분산하고 정밀 타격을 하고 하니까 그 자체는 효과적이지만은 그러나 우크라이나 군 입장에서 우리 전선에서 싸우는 우리 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한 데를 안 때리고 엉뚱한 데를 계속 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장은 난 모르겠고 그냥 나는 한두 개 때릴래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우크라이나 군에서도 그냥 그 전과 이런 거 보고할 때 뭔가 때렸다 성공해야 되니까 때린 게 쉬운 것만 때린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할 수 있고요.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전선이 급하거든요. 막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 이번 사건은 러시아가 수도 모스크바에서도 퍼레이드를 마음대로 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걸 보여준 셈인데요. 푸틴 입장에선 군사력보다 통제력의 상징이 흔들린 게 더 큰 타격 아닐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하고는 좀 저는 다르다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논리는 대략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논리의 근거라는 게 수도는 안전하다는 내러티브를 무너뜨리고 푸틴 체제가 굉장히 통제력을 연출하는 그런 체제인데 이것도 좀 거물가게 하고 우리가 뭐 김정은이 뭘 행사하는데 그걸 못하게 한 거랑 생각하면 굉장히 비슷하지. 거기는 완전히 그냥 초상 나겠죠.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래서 전승기념일이 막 무력화됐다 이러면 이제 과거 정통성까지 흔들리는 뭐 되게 흔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러시아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상징을 통제하는 것이 러시아 국민들을 좀 단결하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광복절 행사에 일본의 어디 야쿠자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행사식장을 방해한다 이런 일이 있었다 치면은 방해하는 게 얼마나 우리 국민 사기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우리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왜 난리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국민들이 뭐 아무 생각 없이 중립적으로 살고 있는데 행사하는데 방해하거나 이게 아니고 이 2,7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날이 러시아의 최대 기념일이에요. 왜 그러니까 이 전부 2,700만 명 그때 당시에 거의 4명 중에 1명꼴 죽은 거거든. 그때 인구에.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뭐 외할머니, 할머니 네 사람 중에 1명 죽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내 형으로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전쟁을 함으로써 러시아는 어쨌든 국가가 다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통해서 하나가 된 나라가 돼버린 게 기억이 다 죽은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공격을 하거나 이걸 부정한다는 것은 러시아 사람들의 지금 아이덴티티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 더 많죠. 저는 이런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날 가서 의미 없는데 공격을 하면 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기도 종교나 인종이 다 다르니까 그 중에 하나를 집어서 하면은 뭐 안 그래도 그 서로 싫어하는 사람끼리 싸울 계기도 되고 이럴 건데 국민이 하나가 되는 날에 거기에 뭐 우리 3.1절 날 뭘 한다든지 이거 비슷한 것처럼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상징을 공격하면 정작 러시아 국민들을 단결하게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이상하고 그리고 푸틴 체제의 통제력 연출이라는 것은 이 공격하고 좀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인기가 있는데 러시아에서 왜 인기가 있는지 아는 사람 잘 없어요.
푸틴이 인기가 있는 것은 푸틴이 뭐 민주주의를 하고 뭐 이래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부정부패를 좀 일소했어요. 그렇다고 러시아가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라는 게 아니고 그전보다 훨씬 잘 사는 깨끗한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90년대 푸틴 집권하기 전에 예천 시대는 전부 다 거지가 돼 가지고 막 우리 이런 데도 막 온 나라에 온 세계 러시아 사람들 다 도망가고 뭐 몸 팔러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세계가 됐다가 불과 지금 25년이 지났는데 상당히 고소득국가 됐어요. 잘 살고 있고. 그러니까 내셔널 프라이드가 올라간 겁니다. 이게 그 어쨌든 먹고 살기만 해 줘도 좋은 걸로 된 데다가 인제 자기네들 업신여기는 서방이 계속 힘들고 하니까 인제 올라간 거고 지도자의 지도력은 그가 보여준 성과에 의해서 달성되는 거지 연출하고 무관한 거예요. 연출은 자기가 권력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일단 뭐 25년간의 성과를 통해서 지금 80%가 넘는 지지를 얻었는데 이걸 뭐 이런 걸로 해서 할 수가 없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푸틴이 러시아 내에서 가장 온건파예요. 가장 친서방이고 그래서 이 강한 통제력은 푸틴이 연출하는 게 아니고 강경파에서 연출하는 거예요. 나라가 메가지가 있어야지 막 여기저기서 아무 데나 가서 악수하고 얼굴 내밀고 이런 것보다 좀 권위 있게 해라. 이런 압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푸틴은 그럴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서방하고도 어떤 서방하고 완전히 담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최근에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랫동안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민스크 2 협정할 때도 계속 기다리고 서방한테 가서 제재를 풀으라 그러고 뭐 이런 설득 작업을 한 거지 실제로 뭐 강경하게 하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푸틴이 어떤 인제 상징을 관리하고 통제력을 연출한다 이런 생각은 약간 표면적인 생각이고 실제로는 전성절 무력화가 된다는 생각은 약간 잘 모르는 생각이다. 그래서 행사 한두 번으로 지금 2,700만 명이 사망한 그 사건을 바꿀 수가 없고요. 그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지금 다 자기 할아버지 때 일어났던 일 후손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날이 그 행사가 성행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젤렌스키가 지금 그런 행동 자체가 매를 번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기가 아니고 질서가 핵심 타격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